오늘 기자회견을 위해 우범기 조직위원장, 민성욱 집행위원장, 정준호 집행위원장, 문석, 문성경, 전진수 프로그래머, 박태준 전주 프로젝트 총괄 프로듀서가 자리했습니다. 그럼 우범기 조직위원장께 개회사를 청해 듣는 것으로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장 우범기입니다. 오늘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는 예로부터 한국 영화사의 메카로 불릴 만큼 영화의 고장으로 깊은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미 합동 제작 영화 아리랑에 이어 한국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이강천 감독의 피아골, 한국 최초의 16mm 컬러 영화 선화공주가 만들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대종상보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에서 영화 수상식을 열었던 경험도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영화들이 전주를 중심으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영화를 지향하는 전주국제영화제가 20여 년을 유지하며 전주가 영화의 고장임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국제영화제는 전 세계 영화인들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영화 산업의 발전을 기념하는 축제임과 동시에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 전주의 유산과 전주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함께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 영화사에서 전라북도 전주가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만큼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금년에 24회를 맞이한 전주국제영화제가 그동안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가 근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주국제영화제는 언론인 여러분, 나아가 우리 영화계 관객이 되어주실 모든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개최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민성욱,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님께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공동집행위원장직을 맡아주신 첫 해인 만큼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민성욱입니다. 제가 전주국제영화제 1회 때, 3회 때, 4회 때 사무국장직을 처음 맡았었고요. 그 영화제와 함께 시작을 했었고 14회 영화제 때 부집행위원장으로 와서 지금 이번에 정준호 위원장님과 함께 공동집행위원장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자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무게감을 잘 이겨내고 훌륭한 영화제,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듯이 좋은 영화제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많이 도움 주시고요. 함께 이제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신 정준호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부터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배우 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배우의 신분으로 이렇게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하신 게 고강수현 선배님이 계셨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렇게 중책을 맡은 게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전주국제영화제가 그동안에 독립예술영화의 정통성을 23회까지 잘 이어온 것을 바톤을 받아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제 능력을 발휘해서 영화의 정통성과 또 대중성을 함께 표방하는 영화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제가 갖고 있는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와 또 영화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 요소들을 잘 생각을 해서 공동 집행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영화를 빛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민 위원장님께서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처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주요 요직을 맡아오시면서 안정되게 잘 운영을 해오셨기 때문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마음으로 각자 롤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뒷받침해서 영화가 더 성황리에 또 많이 사랑해 주시는 영화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익히 짐작하셨겠지만 새롭게 출범하는 조직위원회 그리고 이전과 달라진 행사 공간 배치 등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여러 다양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의 특징 그리고 변화에 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그램 측면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서 42개국의 247편의 상영작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장편 143편, 단편 104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해외 작품이 125편, 그리고 국내 작품이 122편입니다. 상영작 가운데 전 세계 최초로 상영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경우 66편이고요. 작년에 61편보다는 소폭 상승을 했고 월드 프리미어가 얼마나 많냐 적냐가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했다는 거에 저희가 좀 의미를 갖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올해는 특별전 등을 통해서 역사가 그 가치를 증명한 작품들 그리고 일반 대중에 공개된 지 좀 오래된 작품들도 대거 발굴해서 상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월드 프리미어가 증가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고무적인 신호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행사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영화의 거리 내에 있는 공터의 공간에 저희가 전주돔을 설치를 하고 여러 부대 시설들을 설치를 했었는데 라운지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했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 그곳 장소에서 건립이 됩니다. 앞으로 한 2-3년 걸릴 예정이고요. 아마 저희 임기 동안은 그 공간을 쓰지 못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대안으로 찾은 것이 전주 시내 곳곳을 영화제 행사장으로 변모시키자. 그래서 그 예전에 도움이 있던 그 큰 넓은 공간보다는 좀 협소해지긴 하지만 저 오거리 문화광장이라든지 그 옆에 이제 주차장 공간이라든지 이런 요소의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잘 활용할 예정이고요. 개막식은 전주돔이 아닌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하고 그리고 폐막식은 저희 1회 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을 했던 전북대학교 내에 있는 삼성문화회관에서 저희가 폐막식은 진행할 예정이고요. 돔이 이제 갖고 있는 여러 이제 3,000석이 넘는 객석이었는데 저희가 좌석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좀 커버하기 위해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도 주말 상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음악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잘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거리뿐만이 아니라 전북대 삼성문화관 그리고 저기 팔봉예술공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좀 넓은 공간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전주 시내 주요 관광 명소와 전주국제영화제의 작품 및 배우들이 이제 연계가 된 그 전주 시내 투어 사업을 새롭게 런칭해서 독립영화의 많은 작품에 출연을 해주신 배우분들이 소속된 그런 그 매니지먼트사와 함께 그 소속 배우들이 모두 전주에 내려와서 그들의 작품을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하고 전주 시내 곳곳에서 이들이 화보 촬영을 하면서 시민들과 만나는 관객들과 만나는 그런 이벤트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기념하는 이제 특별전을 준비를 해서 한국, 일본, 중국 등 이제 동아시아 3개국 위주로 저희가 주요 작품들 한 몇 편 정도 되죠? 한 7편? 네, 7편을 또 상영할 예정이니까 동아시아 영화에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디즈니 아카이빙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즈니와
같이 협업으로 매년 뭐 픽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었는데 올해 이제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뭐 끝났다고는 볼 수 없어서 일단 어쨌든 그 우리가 그때 스타워즈 아카이빙을 했듯이 이번에 이제 영화제 기간이 이제 스타워즈 데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벤트성 영화 행사로서 스타워즈 데이 행사가 영화제 기간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뭐 남녀노소 그리고 뭐 영화를 사랑하는 또 스타워즈 팬들이 뭐 전지영화제에서도 즐길 그런 그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정 위원장님께 다음 순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최근에 이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우리 민 위원장님과 우리 프로그래머 분들과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그동안은 배우로서 영화제 초청을 받으면 레드카펫에 사진 찍고 또 팬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면서 영화제를 아주 편하게 이렇게 다녀오다가 이번에 이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보니까 그동안 배우로서는 정말 숟가락만 갖고 밥상 다 차려진 거에 밥만 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영화를 처음부터 준비하고 또 폐막식을 하기까지 이 1년의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직은 뭐 제가 1년은 안 됐지만 그만큼 준비하는 게 너무 많고 또 배우로서는 못 느꼈던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어렵게 또 힘들게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화제를 준비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좀 미안했던 게 우리나라의 뭐 각 영화제들 지방에서도 크고 작은 영화제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배우분들 초청했을 때 정말 시간을 좀 꼭 내서 꼭 가서 좀 행사를 또 영화제를 빛내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준비를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배우분들한테 초청장을 보냈는데 많이 못 오시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제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우로서 또 이번에는 집행위원장으로서 영화제를 처음 이제 맞이하는데 제가 뭐 동료 배우들이나 또 영화계에 있는 또 선후배 분들한테도 응원도 많이 듣고 또 한편으로는 잘할 거라고 응원도 많이 하지만 또 걱정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기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집행위원장 역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 전반에 있어서 지금 민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정말 집에서 엄마가 살림하듯이 모든 걸 꼼꼼히 다 챙겨야 되고 그 과정 속에도 그런 거를 우리 프로그래머분들 그리고 80여 명의 우리 스태프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그동안 제가 상업 영화를 많이 해오다가 이 독립예술 영화의 대표적인 국제영화제인 전주국제영화제 위원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시선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위원장 역할을 수락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전주국제영화제를 더 기존의 정통성을 잘 유지하고 또 정준호 위원장이 합류가 되면서 전주 시민과 또 영화 팬들 또 국내외 영화 팬들이 함께 더 즐길 수 있는 대중성 있는 영화제로 좀 더 발전하고 그런 영화제로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가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좌를 해서 공동 집행위원장 체제에서 작년보다 또 재작년보다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화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 독립 영화를 표방하고 또 영화를 관심 있는 우리 젊은 신인 감독들 또 메시지를 주고 싶은 그런 영화인들한테
좀 더 제작 환경에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해서 이번에 제가 이 영화제 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각 지역에 영화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또 안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인들 그리고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또 영화 팬들을 모아서 후원회를 발족을 해서 그래도 저희들 목표로 한 후원금을 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원금을 통해서 독립영화 예술을 하고 싶은 그런 그 신인 감독 또 제작자분들한테 좀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열심히 모금을 후원금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고 또 전주시에 관광과 또 영화제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좀 더 재밌고 풍부한 영화제를 느끼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전주에는 새로운 얼굴이 참 많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산업 프로그램 전주 프로젝트에도 박태준 총괄 프로듀서가 합류했는데요. 간단한 인사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후 5시를 향해 가고 있는 시간 매우 나른하고 피곤한 시간대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새로운 얼굴로 소개를 받았지만 얼굴은 좀 허한 얼굴입니다. 저는 그 봉준호 감독과 마더하고 설국열차를 함께 했었던 프로듀서고요. 브림홈 아버지의 땅이라는 그 티벳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고 지금도 그 프랑스로 입양간 한국 혼혈인 인물 다큐멘터리를 조그맣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 베테랑 분들하고 요 사이에서 제가 오늘 데뷔전을 치르는 날인데 전주 영화제 안에서 전주 프로젝트의 총괄 프로듀서 자리를 맡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고 제가 뭐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저희 어떤 포부랄까 운영 목표랄까 이런 것들을 소개를 드려보면 저는 이제 3통과 3업 이렇게 잡았어요. 3통이라는 것은 첫째는 이 대중과 소통하는 독립영화, 그리고 둘째는 다량으로 유통되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세 번째는 통통 튀는 단편영화 이렇게 해서 소통, 유통, 통통 이렇게 3통으로 잡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3업으로 잡았는데 그건 추후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요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은 종합해 보면 어떤 그 영화제 전주 프로젝트가 단순하게 이 어떤 작품들의 배급을 지원해 준달지 아니면 어떤 후반 작업을 단발성 일회성으로 지원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투자를 직접 이루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를 직접 이뤄내고 이 투자 구조가 개선이 되는데 전주 프로젝트도 일조를 하고 그것이 제작으로 이루어지고 또 후반 지원도 확장을 하고 그리고 배급도 훨씬 더 원활하게 연결을 시키고 나서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되면 그 수익 구조가 개선된 것이 다시 또 선투자나 재투자로 이어지고 또 제작이 되고 하는 어떤 그 독립영화 다큐멘터리의 생태계 선순환 구조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전주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모든 작품들이 올곧게 한 땀 한 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개막작 소개 영상을 짧게 시청한 후에 세 분의 프로그래머와 올해 상영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진수 프로그래머입니다.
걸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벨기에의 다르덴 형제가 작년에 만든 투리오 로키타라는 작품 골랐고요. 작년에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이 돼서 특별상이죠. 75주년 기념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소년과 소녀, 로키타와 토리라는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이고, 다르덴 형제의 많은 작품들처럼 벨기에에 이주해 있는 그 불법 체류자들, 또 불법 이민자들, 그 신분이 굉장히 불안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긴장감 넘치게 다룬 작품입니다. 감독님에 대해서는 뭐 따로 소개를 제가 이 자리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세계 최고의 칸느 그랑프리를 2번 받으신 분이니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르덴 형제가 그동안 한국을 한 번도 방문을 안 하셨었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시고 바로 전주를 또 방문하시게 됩니다. 사실 제가 2020년부터 프로그래머로 전주에 합류를 했는데 2020년에도 다르덴 형제를 초청하려고 저희가 영아메드라는 작품을 상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성사 단계까지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초청을 못한 아픔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아픔을 풀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또 감독님과 또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시간들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국제경쟁 부문 역시 영상을 시청한 다음 전진수 프로그래머의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쟁 부분도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재작년에 출품작 수가 약 400편이었고요. 작년에는 491편이 출품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604편의 작품이 출품이 돼서 역대 최다 기록을 했고요. 저희 세 프로그래머를 포함한 해외에 계신 또 두 분의 예심위원, 그래서 5명의 예심위원이 열심히 심사를 해서 10편의 작품을 골랐고요. 중국, 일본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에서 출품된 10편의 작품이 상영이 됩니다. 특기할 만한 작품 한 편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셴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도 전화에 휩싸여 있는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고요. 개인적으로 다른 9편의 작품들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또 모험적인 작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 경쟁 부문과 한국 단편 경쟁 부문에 관해서는 문석 프로그래머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된 한국 영화는 1,300편에서 딱 한 편 빠진 1,299편이었습니다. 우선 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런 훌륭한 영화들을 만들어주신 감독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중 장편 영화는 111편이 접수됐는데요. 전주영화제 특유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영화들이 유독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향을 굳이 추려보자면 퀴어 성향 영화가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SF적 상상력을 품은 영화가 좀 늘어나는 추세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머를 한 지가 4년 차가 되는데요. 올해는 제가 첫해 선정했던 영화를 포함해서 전주에서 이미 상영됐던 영화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10년 만에 신작을 가져오신 윤수익 감독님을 비롯해서 심혜정, 신동민, 한재희 감독님이 그런 경우였고요. 비경적인 코리안 시네마 부문에서도 전주의 제 단골 손님이시죠. 고봉수 감독님을 비롯해서 정형석, 노영석, 홍지영 감독님이 전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전주국제영화제의 전통을 이어주시는 감독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단편 영화의 경우에는 코로나의 여파 탓인지 타인의 돌봄을 고민하는 영화가 많았고요. 아까 장편의 경우처럼 퀴어 성향이나 SF 영향이 없어지게 나타났습니다. 또 그 비경적인 코리아 시네마 부분에도 단편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리면 82년생 김지영을 만드신 김도영 감독의 신작이 소개되고요. 이번에 GCP 이 다음 코너에 소개되는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에서 수미라는 작품을 선보이는 윤재호 감독도 또 단편을 선보였습니다.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석 프로그래머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음은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올해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가 10주년을 맞이해 특히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소개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박태준 프로듀서와 문성경 프로그래머의 안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는 장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발굴해내는 어떤 제작 투자 프로그램입니다. 이 일정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작품들이 전주 프로젝트 기간 내에 열리는 피칭 행사에 참가하게 되고요.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JCP 넥스트 에디션이라는 피칭 행사에 참가하게 되고 여기서 최종 선정된 국내외 프로젝트가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선정작이 돼서 최대 1억 원 편당 제작비를 투자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그 영상을 보셨던 짧은 영상을 보셨던 그 루이스 파티뇨 감독의 삼사라하고 윤재호 감독의 숨도 각각 전주 프로젝트의 전주 영화제의 그 제작 투자를 받아서 완성된 수작인데요. 올해도 그 JCP 넥스트 에디션 그 피칭 행사에 유수의 많은 작품들이 경쟁을 하고 있어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저희 프로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이제 다음 향후 10년, 20년 또는 뭐 단기로 수년간의 어떤 변화와 발전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또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난개발이 되면 안 되고 이게 정돈되고 깔끔하게 향후에도 이제 발전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야 돼서 제가 이 JCP의 어떤 향후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전주 프로젝트 역할과 실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가 2014년부터 전주국제영화제가 장편 영화에 제작 투자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 10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국내 33편의 작품들이 완성이 됐고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해외 영화제에서 수많은 수상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고 국내에서도 몇몇 작품은 많은 관객들을 극장에서 몰입을 하는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면서 올해 특별전 상영을 하는데요. 아쉽게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계시는 감독님들을 다 한 번에 모을 수 있기가 힘들어서 특별전 책자를 준비해서 책으로나마 그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제작과 투자라는 이 가장 영화의 중요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젝트라서 이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이슈들을 컨퍼런스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빅뱅처럼 이렇게 태어난 사업은 아니고요. 전주국제영화제가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실은 디지털 3인 3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단편영화 제작을 관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3년 동안 전주국제영화제가 영화 제작에 관여를 해온 프로듀서로서의 영화제라는 어떤 롤 모델을 다른 영화제에도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는 뭐 영화 역사에서 너무너무 희귀한 사례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여주기만 하는 영화제가 아니라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제로 전주가 일종의 대안적인 방향을 영화제의 역할에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앞으로 좋은 작품을 발굴하고 또 많은 재능을 발굴하기 위해서 더 많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참 경사가 많은 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10주년과 함께 올해 한국영화 아카데미,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 전문 교육기관이죠. 카파가 설립 40년을 맞습니다. 이 유서 깊은 교육기관의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열립니다. 소개 영상을 시청한 다음 문석 프로그래머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영화아카데미 즉 카파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수많은 훌륭한 감독님들을 배출해서 한국 영화의 발전 그리고 세계화에 기여한 기관입니다. 사회자의 말대로 올해 이제 카파가 40주년을 맞아서 저희 이 카파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기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이 카파 40주년 특별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카파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단편 영화에서 40편을 고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 관계자들의 추천을 통해서 40편을 선정해서 상영을 하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영화들은 굉장히 많이 소개된 장준환 감독의 2001 이미진이라든가 민기동 김태형 감독의 청백관 푸른전뿐만 아니라 좀 많이 소개되지 못한 그런 단편들도 좀 보여질 텐데 특히 좀 흥미로우실 것은 이미 대배우가 된 그런 배우들이 초창기 시절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때 그 사람들 섹션입니다. 황정민, 손석구, 정혜인, 한예리, 박소던, 김태리 같은 배우들이 출연하니까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괴물이라는 섹션에는 김소영, 임상수, 허진호, 홍지영, 부지영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한국 영화계 이끌어가시는 감독님들의 초창기 시절의 모습을 담은 그런 영화나 또 이제 이옥섭, 부교환 커플이 만든 4학년 보고회 같은 영화가 있는 순애보 섹션 이런 데도 주목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2021년부터 전주국제영화제의 공식 프로그램이 된 부문이죠. 전주국제영화제 제2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에 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의 프로그래머라는 프로그램은 영화인들한테 프로그래머 역할을 부여하는 건데요. 2021년 첫 해에는 류형경 배우가, 그다음에 작년에는 연상호 감독이 올해의 프로그래머 역할을 하셨습니다. 올해의 프로그램을 맡으실 분은 우리한테는 배우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백현진 씨입니다. 사실은 전방위 미술가인데 사실 백현진 씨를 아는 분에 따라서 백현진 씨의 직업이 바뀌곤 하는데 사실 미술계에서는 선생님급으로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제 올해의 작가상도 받았고 최근에 리우 미술관 수총전까지 열었던 분입니다. 또 음악계에서도 또 90년대 중반부터 어업밴드를 비롯해서 수많은 노래와 또 영화 주제곡을 부르셨고요. 또 연기는 2001년 코스텀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편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출도 하셨는데요. 올해 이제 백현진 씨가 선정한 프로그램에서 선정한 5편은 우선 스페인 출신 루이스 부니엘 감독의 부르주아 3부작이라고 불리는 부르주아의 은밀한 매력, 자유의 환영, 욕망의 모호한 대상입니다. 백현진 씨는 이 영화들을 굉장히 지혜로운 노인의 기록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었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편은 백현진 씨가 직접 작업한 영화들인데요. 하나는 배우로도 출연했고 주제곡도 불렀던 장률 감독의 경주고요. 또 다른 쪽에는 첫 주연작인 김지현 감독님의 뽀삐랑 또 백현진 씨의 연출작이죠. 단편 영화인 디엔드와 영원한 농담을 묶은 그런 게 상영이 됩니다. 이들 영화 상영 뒤에는 백현진 씨와 게스트가 출연하는 J 스페셜 클래스도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올해의 프로그래머 백현진 배우의 선정작 하이라이트 영상을 시청한 다음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순서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원하는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베이지색 자켓 입으신 기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뉴스의 성훈 기자라고 합니다. 시장님과 정철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아까 앞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관객들이나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약간 의아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집행위원장 관련해서 영화계 반대가 그렇게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그냥 무시하고 임명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를 듣겠다는 건지 제가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은 영화제의 위상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전주영화제가 예컨대 지금까지 역대 시장들이 영화계를 존중하면서 어떤 의견을 들었는데 그냥 시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조건 내려 꽂으면 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영화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님이 얼마나 영화제를 보셨는지 모르겠다. 역대 전주 집행위원장들이 시장님을 영화제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시장님이 영화제에 얼마나 보셨고 얼마나 찾으셨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화제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지금 독립성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시장에 이제 이사장은 별도의 사단법인을 독립해서 이사장으로 해야겠다는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 입장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철 의원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중성, 정통성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전주영화제의 좌석 판매율과 잘 나가는 한국 영화, 흥행 영화의 좌석 판매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컨대 대중적인 영화라고 하는 그걸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예컨대 한국 영화가 지난 보수정권 때 블랙리스트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정준호 배우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왜냐하면은 독립영화 같은 경우도 예컨대 뭐 권혜우 배우나 유지태 배우나 이런 분들은 독립영화 같이 뭐 좌석 공유도 하고 어려울 때 하신 분들이거든요. 전부 다 거기에 신뢰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정 배우님 얘기하신 거 보면은 베를린 영화제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낙하산 내려 뻗은 게 영화계 입장에 영화인들 어떤 반대를 부를 수가 된 게 본인 입장에서는 전주영화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영화제든 전시회든 어떤 통상적인 축제든지 간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정체성을 찾고 어떤 명성을 찾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하면서 독립영화의 어떤 위상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데에는 뭐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서 그 독립영화로 하는 부분이 일반 시민들한테도 좀 스며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어떤 대중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영화제를 많이 다니거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화 산업에 대한 부분 관심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어떤 뭐 내리 꽂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은 없었고요. 충분히 앞으로도 하여튼 언론인도 그러고 영화계도 그러고 소통해서 우리 전주국제영화제가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독립영화로서 위상은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걸 하여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두 분 위원장님께서 독립성 가지고 해 나갈 겁니다. 조직위원장이 뭐 영화 제작이나 다른 것까지 일일이 개입할 정도의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려의 목소리로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잘 들었습니다. 영화계 반대가 있었다는 그 얘기를 저도 기사로 듣고 또 동료 배우분들이 앞서서 영화계에 저보다는 더 많은 행사나 영화계에 힘들었을 때 그런 거에 다 참여해서 저희들이 못한 일을 또 앞서서 선배님들이 잘해주셨고 그런 거에 함께 동참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더 고쳐나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찾아보고요. 저도 영화를 상업 영화지만
그래도 25년 넘게 많은 영화에 참여를 해왔고 또 대중들한테도 분에 넘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 선배님 말씀,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같은 영화인으로서 저 집행위원장 자리는 누가 잘 어울릴까 이런 생각도 저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전주국제영화제가 그동안 잘 정통성을 유지해왔고 독립영화 또 대한영화 실험영화를 표방으로 정말 상업영화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그 캐릭터를 잘 유지해오면서 23회까지 정말 영화 독보적인 팬들의 여러 같은 사랑을 힘입어서 23회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공동집행위원 체제로 가는 이유가 민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전주국제영화제의 핵심 스태프로서 잘 해오셨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원회라든가 또 저희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전주국제영화제 풍부한 자원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들을 더 전주시 영화와 산업과 영화를 연결시키는 그런 교량의 역할을 제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전주 시민과 호흡하고 또 신바람 나는 또 영화제로 같이 축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수락을 했고요.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시장님하고는 이번 영화제 때 처음 뵀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에 의해서 이 자리에 뭐 압력에 의해서 또 물론 이런 거에서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고요. 주변에서 전주국제영화제가 기본 정통성을 유지하고 또 거기에 하나 더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전주 시민과 또 일반 대중들과 함께 좀 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영화제로 가는데 우리 정준호 씨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뭐 제가 그런 능력이 없고 또 그런 자신이 없었다면 기존에 하셨던 선배님들이 하셔야겠죠. 근데 저도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어렵게 저도 승낙을 했습니다.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또 같은 영화인으로서 같은 자부심을 갖고 그 독립영화가 이렇게 힘들게 제작이 되고 또 그 중심에서 독립영화에 많이 출연해 주셨던 배우분들 저도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저도 배우로서 또 영화계 동료로서 밑바닥을 더 보고 또 힘들게 더 쳐다보면서 제 능력을 발휘해서 적어도 민폐가 되지 않고 정준호가 참여해서 단 0.1%라도 더 나아지는 그런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성 얘기가 잠깐만 하나 더 궁금한데요. 말씀 주시겠어요? 대중성을 얘기하셨는데 예컨대 전주영화제 자석 판매율이 70% 80%거든요. 최소. 한국 영화 제일 잘 나가는 영화들 예컨대 1000만 영화들 보통 자석 판매율이 50% 미만이란 말이에요. 아주 잘 나갈 때 제외하고는요. 그럼 70% 80%라는 그 자석 점유율은 표가 없다는 거거든요. 어떤 뭐 아주 한가한 거 외에는. 그럼 대중성이라는 게 예컨대 대중적인 영화들도 자석이 안 차면 대중적이지 못하는데 전주영화제는 표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표가 없으니까 골목상이나 뭐 다양한 외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말씀하신 대중성이라는 게 자 전주영화제 기간 중에 차 밀리는 거 기본이고 영화 한옥마을이나 사람들 바글바글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대중성이 더 필요하신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뭐 대중성이라는 게 뭐 어떤 영화제든 우리가 맛집을 갈 때 영화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맛집을 갈 때 주차장이 없고 차가 뭐 될 수 없는 그런 집들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집에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갈 때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근데 지역의 특성상 또 어느 도시나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전주시에 저희들도 그 영화의 거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데라든가 그다음에 대중분들이 많이 오셨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또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동안
꾸준히 해오셨던 우리 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 근데 그래도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1년에 전주국제영화제가 딱 한 번 4월 말부터 5월 초에 열흘 정도 열리는데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영화 전용관도 많지 않고. 하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골목 상영이라든가 야외 상영을 통해서라도 그래도 좀 노력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전주는 뭐 영화 외에 영화제 기간에도 그렇지만 풍부한 또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있고 또 관광객들도 비롯해서 오시면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많이 있으니까요.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준비를 더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행위원장으로서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더 깊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설명하자면, 네, 성황 기자님 항상 그 모든 영화, 하여튼 제가 영화제 갈 때마다 정말 자주 찾아뵙고 항상 영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기자님이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걱정되시는 부분이 대중성, 이 대중성이라는 것이 이제 전주국제영화제가 그 매니아층으로부터 이런 독립영화, 실험영화, 대한영화에 관한 이렇게 팬층이 두터워서 대중성이 사실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혹시 우려하시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대중성을 프로그래밍에 대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좀 더 쉬운 영화, 편한 영화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진 않고요. 뭐 전주국제영화제가 어쨌든 1회 때부터 디지털 대한 독립을 외쳤고, 디지털은 당시 이제 다필름으로만 상영되던 영화제에서 영화 산업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디지털을 먼저 외쳤고, 지금은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지털을 빼고 대안과 독립을 외치고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프로그래머 분들이 계속 쭉 잘 해오셨듯이 그런 독립영화, 대한영화, 좋은 영화들을 발굴해서 이제 소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고요. 이제 대중성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전주영화제는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티켓 구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보고 싶은 영화 금방 매진돼 버리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더 축제성, 축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뭐 이런 이벤트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외 상영을 작년에는 영화제 기간 동안에 2차례 했었는데요. 영화제 개막하기 한 달 전부터 영화제 끝내고 한 달 후까지 뭐 주말 뭐 금토를 이용해서 매주 2편씩 이렇게 상영을 하면서 전주 시민들을 위해서 좀 붕업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이벤트들을 하고, 그래서 영화제 정규 프로그램이 아닌 좀 사이드로서 이제 축제성을 이제 좀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준비한다는 얘기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해주지 마시고요.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일부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폐막자 감독과 배우를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1열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폐막작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은 어디로 가고 싶나요? 라는 작품이고요.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김희정 감독님, 그리고 박하선 배우님, 문우진 배우님 같이 자리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 지금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많이 뺏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에 계시는 김희선 감독님은 실은 전주국제영화제와 인연이 매우 깊으세요. 그 전주국제영화제가 제작 투자를 하는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에 2015년에 설행 눈길을 걷다라는 작품으로 저희와 함께 참여를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20회 때 프랑스 여자라는 작품으로 또 전주를 찾아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전주국제영화제가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감독님의 작품을 폐막작으로 모시게 돼서 저희도 굉장히 영광이고요. 꾸준히 작업을 해주시는 감독님께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소감을 한번 들으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김희정입니다. 시나리오 쓰고 영화 만들고 있고요. 이게 제목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혜란 작가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각색해서 만든 장편 영화입니다. 예, 그 전주를 굉장히 폐막작으로 선정돼서가 아니라 원래 너무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가맥집을 너무 사랑하고 굉장히 어떤 다른 영화제들보다 접근성이 되게 용이하고 극장들이랑 그리고 관객들의 분위기를 되게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영화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영화제의 폐막작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특히나 이제 옆에 박하선 배우, 문훈진 배우 이렇게 너무 즐겁게 작업했고 사실은 제가 지금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광주와 제가 공부했던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영화를 찍었어요. 두 도시에서.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한영화, 디지털 영화를 기치로 시작한 영화제가 이렇게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제작도 하고 또 많이 배급도 하는 그런 걸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뿌듯하고 계속 이렇게 잘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하선 배우님도 사실 저는 TV나 이런 모니터로 보기 때문에 친근하게 느껴지지만 그것보다도 실제로 전주영화제에 자주 오셨었어요. 개막식 사회도 하시고 첫 번째 아이로 2021년에도 오시고 작년에 심지어 심사위원까지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올해도 이제 이렇게 오시게 된 소감을 한번 듣고 시작을 해볼게요. 안 불러주시면 굉장히 섭섭할 뻔했어요. 영화를 만들었는데 좋은 영화인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고 전주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저는 굉장히 맛집을 좋아하는데 또 전주에 맛집이 많거든요. 아세요? 아시는 게 참 물짬뽕도 맛있고 깐풍육도 맛있고 그래서 전주 너무 또 가고 싶었는데 갈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번이 7년 만에 한국 영화가 폐막작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너무 영광이고 제가 영화제에서 폐막작으로 선정이 돼서 오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서 더 감사드리고 뭔가 좋은 영화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하선 배우님 저희 영화제 7년 만에 개폐막장 한국 영화가 된 것도 아시고 너무 속속들이 전주영화제에 대해 알고 계셔가지고 곧 이게 게스트 프로그래머로 저희가 섭외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시네타운에 섭외를 하러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문우진 배우님도 이번에 감독님과 다른 배우님들과도 여러 합을 많이 맞추시면서 새로운 기분이었을 텐데 어떠셨는지 촬영장에서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폐막작으로 선정돼서 오신 건 어떠신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에서 이제 해수 역을 맡은 문우진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해수를 연기하기 위해서 감독님께 연기 지도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해수처럼 살아보라고 하셔서 이제 해수가 빙이 됐다 생각하고 막 일기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해수를 많이 닮아가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고 저로서도 많이 성장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폐막식에 와서 너무 좋네요. 네. 저희가 폐막식 당일날 기자분들께 기자 시사를 통해서 영화는 공개를 할 거고요. 오늘 나눠드린 보도자료집 27페이지에 이제 영화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조금 더
정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마이크를 기자분들께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언론인께서 손을 들어주시면은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실 동안 영화를 못 보셔가지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긴 조금 힘드실 텐데, 제가 사실 이 영화를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불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이제 애도의 시간을 따라가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정서를 그리고 있는데, 실은 이런 영화들이 연기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하선 배우님께 어떻게 이 시나리오를 이거 내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시나리오 선택을 하시게 된 계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감독님의 프랑스 여자 전작을 너무 잘 봤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배우의 심리를, 그리고 여자인 배우의 심리를 굉장히 여자를 잘 표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저분과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신기하게 시나리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 프랑스 여자 감독님이래. 그래서 웬만하면 해야겠다. 그래서 아니 이게 이렇게 빨리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사실 시나리오를 보기 전부터 마음을 붙였고요. 시나리오를 봤을 때 와 정말 더 좋았고, 그리고 원작을 또 찾아봤을 때는 정말 오랜만에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울어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른이 돼서 울고 싶을 때 못 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뭔가 애도하는 마음이 저한테 필요했을 때였어요. 동생이 간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굉장히 더 와닿았던 것 같고, 감독님도 그런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 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미팅 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애도의 마음이, 내가 느꼈던 그런 시원함과 애도의 마음이 관객들한테 전해지면 좀 따뜻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또 우스갯소리지만 폴란드도 안 가봐서 가보고 싶었고 감독님이 얘기하셨는데 광주나 폴란드나 다 아픔이 있는 그런 도시지 않냐, 그런 마음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던 것 같고, 폴란드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앞에 다음 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일보 영화원장이고요. 저 박하선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영화제 자주 뵈니까 되게 반갑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나 상업 영화도 하시지만 독립 영화 최근에 정말 꾸준하게 다양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독립 영화 진짜 현장 힘들기로 유명한데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출연하시게 된 어떤 캐릭터나 그 이야기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제가 첫 독립영화가 영도다리라는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을 찍을 때만 해도 정말 힘들었어요. 열악하기도 하고 다들 열정페이로 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경험하고 나서 사실 회사에서 전 회사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이 저를 아끼셔서 못하게 하셨어요.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지 않았냐. 정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뭔가 금액적으로도 그때는 페이를 안 받고 진행을 했는데 숙소비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외국을 갔는데 그 비용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지만 뭔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너무 힘든 기억이 있어서 못했었는데 회사를 10몇 년 만에 바꾸고 나서 그때부터 저 다시 독립영화 하고 싶다 그러면서 슬슬 하게 됐고요. 사실 독립영화가 제가 알기로 독립된 자본으로 만드는 영화인데 사실 요즘에 경계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또 좋고 그래서 좀 가리지 않게 하게 됐고 그리고 확실히 이야기의 힘에 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리고 하고 싶긴 했지만 계속 이렇게 영화들로 선보이고 있는데 저는 좋더라고요. 현장에서도
다 뭐 상업 프로 분들이 많으셔서 뭐 경계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도 이제 많이 안정이 돼서 너무 좋고 편하고 더 좋아서 다 이게 영화가 좋아서 이 작품이 좋아서 조금 적게 받고 뭉친 사람들이라 또 그 열정도 너무 좋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더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중간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감독님께 실은 김민영 감독님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본인이 이제 판타지와 현실을 섞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걸로 독보적인 작업을 해오신 분이세요. 글도 굉장히 잘 쓰시고 근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글을 안 쓰시고 시나리오를 안 쓰시고 원작을 읽는 거를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출연 문우진 배우가 연기한 해수 역할의 스토리라인도 조금 달라진 것 같고 어떤 부분에 원작과 차이점을 좀 두면서 영화화하시려고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진짜 원작을 처음으로 저희가 계속 저예산 예술 영화를 찍어가지고 저는 독립 영화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게 저희가 스태프들이나 뭐 다 상업권 안에 있는 스태프들인데 계속 제가 이번에 5번째 영화인데 4편 5편째 계속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스태프들이에요. 그래서 좀 굉장히 빠르게 찍고 저희는 그런 스태프들이랑 하는데 이 김혜란 작가의 이 단편 소설은 정말 대중교통 안에서 읽으면 안 되는 소설이거든요. 펑펑 울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설인데 그 소설 안에는 해수의 역할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명지 하선 씨가 맡은 명지에게 편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연락처를 물었던 죽은 지용의 친구로 나와요. 그 한 문장을 보고 해수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그쪽 세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단편 소설이다 보니까 분량이 적어서 정확히 재밌는 게 씬이 명지 씬과 해수의 씬이 반반이 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반은 원작에 있는 것들이고 반은 제가 만든 것들이라서 좀 이게 어떻게 소통할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원작자인 에란 씨랑도 계속 연락을 하는데 너무 기뻐하고요. 우선 폐막작에 선정된 걸 너무 기뻐하고 자기는 이제 개봉하면 기쁜 마음으로 극장에 가서 보겠다고 이제 시사회 때 이제 초청하려고 하는데 너무 좋은 소설가라서 그 영화에 어떻게 전혀 어떤 자기 견해를 밝히지 않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예술이고 다른 작품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알게 되는 거에 되게 의미를 두고 그래서 저는 에란 씨의 반응도 너무 궁금하고 재미있는 작업이었어요. 확실히 좋은 원작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쓸 때 저 2주만 했었거든요. 저는 프랑스 여자 시나리오 3년을 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벌어서 원작을 많이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정말 너무 좋은 원작이 있으면 그것의 대사들을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정말 이번에 알아가지고 이 맛을 못 잊을 것 같고 그래서 관객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면 이제 다음에도 또 원작을 어떻게 좀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이 해수 역을 맡은 문우진 배우님께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영화에 약간 저희 안 보신 걸 스포를 하긴 좀 그렇지만 희망의 역할 같은 걸 맡으신 분이세요. 희망의 상징. 그래서 촬영하실 때 일종의 에피소드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직 이렇게 대선배님들이랑 촬영을 한 거기도 하고 아무리 감독님이 빙의를 해봐라 해도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서 에피소드 하나만 들려주시겠어요? 이 해수 역할을 연기하면서 제가 영화상에서 이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매기체로 이제 스케이트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스케이트보드를 배우게 됐는데 강사님께 이렇게 연습도 받고 제가 스스로 연습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재미도 붙이게 됐고 그다음에 그런 스케이트보드 타는 씬들이 저한테는 되게 즐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철이 형이랑 민주 누나랑 같이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찍을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고 좋았던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스케이트 타는
해질녘에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너무 그 부분 그런 장면을 보는 게 또 영화에서도 어떤 숨통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폴란드에서 영화 공부를 하신 거 이미 아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번 작품에 폴란드에서 촬영을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단순히 촬영장뿐만 아니라 로케이션을 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협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얘기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 그 폴란드도 영화진흥위원회가 있어요. 쉽게 그냥 풀어서 말하면 영화진흥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는데 저희 그게 되게 어렵기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 돼가지고 제작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폴란드 프로덕션이 따로 있었고요. 거기에 진짜 좋은 영화 만드는 프로듀서가 맡아서 폴란드 스태프들을 다 붙여서 같이 하는 작업이었고, 저랑 같이 영화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가 아르투르 주랍스키라는 친구가 폴란드 부분의 촬영 감독을 했고요. 한국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박정훈 촬영 감독이 자기 말로는 다 함께 차차차가 제일 유명하다고 하지만 예, 뭐 악녀나 허스토리나 뭐 많은 영화들을 찍고 있는 박정훈 촬영 감독과 아르투르 주랍스키 두 명의 촬영 감독이 따로 나라별로 있었고요. 굉장히 전문적이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예. 영화 보시면서 한국과 이 폴란드의 차이점을 조금 이미지의 차이점을 찾아보시는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응답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